이제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 4차 포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거는 워낙 이 다루는 해당되는 이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복지라는 거에 사업도 엄청 많은 거죠. 지금 이제 4번째 포럼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때 다뤘던 그 참석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1차, 2차, 3차 포럼 때 다뤘던 주제들도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복지 쪽으로 오면요, 1차, 2차, 3차 때 다뤘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뭔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제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것들 큰 카테고리를 한 6-7개 다룰 텐데요.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다루기 전에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그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잘 정립이 됐습니다. 그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제도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발전이 돼서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시책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 굶어 죽는 사람 또는 병원에 못 가서 죽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그게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허점이 있어가지고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겨서 거기서 구멍이 나는 것이지, 이 제도적으로 볼 때는 다 보장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합니다.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것으로 생계급여라고 해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작은 사람들한테 얼마가 주는 겁니다. 한 몇십만 원, 30만 원 한 달에 그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서 생계를 아주 정말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층, 최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의료급여도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료비가 거의 분차입니다. 그러니 아파서 치료를 못 받았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주 희귀한 고가의 약을 쓰는 거는 못할 수 있지만 웬만한 약을 다 처방받을 수 있고 웬만한 수술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 주거급여가 따로 나갑니다.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사실 받을 수가 없는데, 임차 월세 내고 사는 경우에 주거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급여라는 게 나갑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교육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나가고, 수업료가 혹시 수업료를 내야 되는 경우에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생계급여라는 게 몇십만 원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초중고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사실상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최하층이라 하더라도 뭔가 이제 크게 여행을 가거나 비싼 거를 사거나 이런 거를 못할 뿐이지, 사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산급여라고 해서 출산할 때, 아이를 낳거나 할 때 또 주는 것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사망할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또 80만 원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실제로 이제 노인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부양 의무자가 아들이나 자식이 어딘가에 있어. 근데 이미 교류는 끊어진 지 오랜데 실제로 도움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어딘가에 있다라는 이유로 이 제도를 적용을 안 해주는 경우에, 그때는 그 사람은 이거 혜택 못 받고 실제로 도움을 안 주는 어떤 자기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부양 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해서 도움을 주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이론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마 사각지대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제도로 가장 기본적인 그 보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와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되려면 재산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그리고 월 수입도 아주 작아야 되죠. 100명 중에 100가구 중에 대략 한 4가구, 5가구 정도, 그 정도가 이 기초생활 수급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가난한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이제 자주 찾아가서 이렇게 체크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 제도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것들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를 보냅니다. 유체부가 가서 등기를 직접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분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방문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런 것도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사실 이게 아동복지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아산의 미래를 좌우지할 수 있는 다음 세대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산시는 아동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사님. 네, 요즘 아이들 키우는 게 진짜 쉽지 않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도 애들을 셋을 키웠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애들 셋을 낳아서 키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합니다. 동의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요즘도 아이들 출생률이 떨어져서 아이들 좀 많이 낳아야 된다 얘기하면 돈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결혼을 꺼리기도 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동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제 갓 태어난 애들로부터 해서 이제 만 2세까지 보육료, 이제 어린애들은 보육료가 뭐 0세 반 이런 데는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0세, 1세, 2세고 미만까지 어린이집 가면 거의 전액 다 보존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 3세에서 5세까지도 어린이집 비용을 다 대줍니다. 심지어 우리 이제 초정남도 그리고 아산시는 외국인 아이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아이들, 아산에 사는 외국인 아이들도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비용 다 대줍니다. 그러니 외국인에게도 우리가 이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해야 되죠. 우리 아산에 사는 외국인 자녀들 3세에서 5세까지 한국 국적이 없는 애들 그걸 대주기 위해서 수십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이제 장애인들은 우리가 특별히 더 이 복지 정책을 더 힘써서 하기 때문에 장애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는 별도로 따로 훨씬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방과 후 보육료, 야간에 아이를 맡겨야 될 경우에 야간 연장 보육료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22년인가 23년도인가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새로 시작이 된 겁니다. 만 2세 미만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미만 이제 태어나서 첫 해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재작년인가부터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지원입니다. 예산이 엄청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만 2세 지났을 때 24개월 이상부터 해서 86개월 미만까지는 양육 수당을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3살 때부터 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마 될 텐데요. 뭐 10만 원이라는 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10만 원씩 계속 주는 거 되게 크죠. 그리고 이 돈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옛날 같으면은 그 태국으로 이렇게 모여 살고 뭐 3대, 4대가 모여 살고 형제들이 많고 사촌도 많고 하니까 큰 확대 가족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애들이 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유튜브 찾아보고 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서 여기 가면 이제 부모 교육도 해주고 아동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가족 검사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런 기관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없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애들 장난감이 비싸잖아요. 장난감이 비싸고 좀 갖고 놀다 보면 몇 년, 뭐 1년, 2년 갖고 놀다 보면 그냥 안 갖고 놀아요. 그러니 그걸 다 사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애들 책 읽는 집은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 라이브러리 개념으로 장난감을 빌려주는 곳은 고가의 장난감들도 여기 있어서 빌려주거든요.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장난감 도서관이 있고 배방에도 꿈꾸는 도서관이라고 장난감 도서관이 있고 몇 군데 이런 것들이 오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동복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드림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제공되는 통합 서비스인데요. 여러 가지 아이가 자라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신체적인 거, 인지가 자라는 거, 정서적인 거, 가족이 뭔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각도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취약계층의 경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학교 갔다 와서
아이들이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맞벌이도 많고 하니까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가 시 지역에 시 안에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가 여러 군데, 다섯 군데인가 네다섯 군데에서 이 돌봄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돌봄센터가 시에서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의 방침은 이 돌봄센터를 학교에서 학교마다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 이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거를 주관해서 하는 걸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아마 몇 년 시간을 갖고서 그렇게 전환될 것 같습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그게 이제 아이들의 복지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그 수단들이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아산시에는 어떤 특별한 노인 복지 정책이 있고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아산시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 노인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좀 전에 아동 복지 문제 다뤘지만 아동 복지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노인에 대한 문제가 정말 이제 중요합니다. 일단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60대 넘어서 70, 80, 90 건강 상태가 좋아서 수명이 길어져서 노인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노인 복지 문제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이집 문 닫고 요양원 이제 열어서 요양원 사업한다 그러잖아요. 예,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도 학원, 애들 대상으로 한 학원 열시 한 20-30년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언제죠? 한 5년, 7-8년쯤 전에 만나서 보니까 학원 그만두고 요양원 사업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생겼죠. 노인지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거부처럼 국가가 딱 정해가지고 모든 노인들을 돕는 그런 이제 시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효도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도수당. 네.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이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효도수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찾아가서 이거 월 5만 원인데 크지는 않지만 월 5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중에 제일 큰 거는 기초연금이겠죠.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도록 하는 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많이 내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이제 불만족스럽게 얘기되는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옛날 분들은 국민연금 많이 부었어도 그렇게 많이 못 받거든요. 근데 기초연금이 지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자꾸 올라오니까 국민연금을 부었던 분들이 좀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노인복지 쪽에 기초연금이 지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이건 돈을 딱 주는 게 아닌데요. 돈을 그냥 지불하는 건 아니고 노인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잖아요. 병원에 가기도 해야 되고 식사도 챙겨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하면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몇 시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들이 이거 이용해서 도움 받을 수가 있는데 모르면 그냥 집안이 엉망이 됐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시에다가 이거 요청하면 가서 시간을 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가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이벤트.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사실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익활동, 또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이내, 사회 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시장형 사업단별 근로계약이 여기 시장형은 하루에 8시간 이내. 이거는 거의 일반 직장하고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런 식으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괜찮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시청에 찾아보시면 그런 일자리를 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건강보험 이제 거기에 같이 수반돼서 하고 있는데요. 노인이 되고 나면 요양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거는 지금 거의 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하면서 가입돼 있을 겁니다. 이 제도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입돼 있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노인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이제 중요한 게 경로당 지원해 준 거예요. 마을마다 다 있거든요. 마을 회가 있는데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그 경로당마다 그 지역의 마을 노인분들이 모여서 통화를 하죠. 특히나 이런 아파트 지역 같으면은 이제 좀 덜한데 이런 시골 마을 같으면은 경로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시골에 가면 경로당에 가면 마을 자체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노인분들이 많고 그리고 노인분들 중에도 수명이 이제 여자분들이 더 기니까 할머니들이 많고 할아버지는 숫자가 좀 적죠. 경로당에 가면
겨울이나 여름에 난방비나 그 에어컨, 그 전기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집에 안 있고 이렇게 모여서 계시잖아요. 이 경로당에 필요한 복지는 이런 겁니다. 그 노인분들이 그 걸어다니기 좀 불편하니까 그 보행기, 걸을 때 이제 잡고 갈 수 있는 보행기 이런 거 이제 노인분들 지급하는 사업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작년 올해 계속 하고 있는 거, 그 수요가 있는 건 뭐냐면 입식으로 바꾸는 거. 테이블과 의자를 둬서 식사나 요즘 옛날 분들 보면 바닥에 앉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거 바꾸는 거 하는데 숫자가 모자라서 계속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그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 아주 특별한 그 시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천 도시잖아요. 온양온천, 아산온천, 도구온천, 세 개의 온천을 가진 온천 도시고 땅 파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탕정의 지식산업센터 그거 이제 만들고 개발하는 거기 땅 팠는데 뜨거운 물 나와서 여기 시내에도 땅 깊이 파면은 그 온천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시책을 한 10몇 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목욕, 온천탕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목욕권을 1년에 20장을 제공을 합니다. 아산시의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6,000명입니다. 56,000명. 네, 내년에는 54,700명, 4,000명 늘어납니다. 54,700명으로 4,000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 목욕권을 제공하는 거. 이게 이제 온천탕을 이용할 수 있는 목욕권을 제공하는 거. 이게 아주 특별한 거죠. 우리 아산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목욕권 하나 딱 가지고 가면 시내 그 온양 관광 호텔 거기도 목욕탕이 있고 신천탕도 있고 또 여러 개의 그 온천탕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 가지고서 일반적인 데는 그거 하나 내면 이렇게 하나로 들어갈 수 있고요. 온양 관광 호텔이나 좀 비싼 데는 표를 2개 줘야지 한번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겁니다. 얼마나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꼭 이 종이 쿠폰을 드려야 됩니다. 모바일로 이런 건 안 되고 종이 쿠폰 찍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 여기 아산에 아주 특별한 그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노인 인구가 1년 만에 4,000명 늘었잖아요. 내후년에는 또 몇천 명 늘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늘어가지고 돈이 이렇게 팍팍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 네, 그게 지금 약간 이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그 노인복지관이 여기 남산 밑에 거기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구도심 쪽에. 그 노인복지관을 노인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아주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저쪽 대방탕정 쪽 인구가 많아졌는데 저쪽에는 노인복지관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8기 이제 들어와서 배방에 그 폐철도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동북권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도 이제 다 했고 건설이 아마 이제 추진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북권의 노인복지관이 크게 들어서면 그 배방탕정 지역의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신축된 노인복지관을 편하게 또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 대상자 중에는 국가유공자들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번에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별히 아산만의 특별한 보훈 제도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대우를 우리가 잘 해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들이라고 하는 이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노인분들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 복지의 한 부분이라고도 또 할 수 있을 텐데 성격상 좀 구분이 되니까 보훈이라는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훈 지원은 국가에서 다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남도 차원에서 또는 이제 아산시 차원에서 조금 더 해가지고 금액을 조절하거나 해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보훈 지원되는 그 종류들을 제가 간단히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대표적인 게 참전 유공자 수당입니다. 참전 유공자라고 하면 6.25 때 한국 전쟁 때 참전한 분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월 30만 원 지금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거 올라서 된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지원하다가 너무 적다 해서 70만 원 드리자 했는데 사실 한국전쟁, 6.25 전쟁 참전 유공자들은 아산시에 지금 몇 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분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요. 작년만 해도 한 130명인가 있었는데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올해는 좀 많이 줄었고 아직은 그래도 한 100여 명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살아계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최고의 예우를 좀 해드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이미 돌아가신 참전 유공자들의 그 배우자들한테 1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보훈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전몰군경, 전상군경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있고 독립유공자 수당이라고 해서 중국 소녀들 애국지사 그 대상자들의 유족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드리는 게 있고 충청남도 참전 명예수당이라는 것도 있고 충청남도 복지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장례비를 일부 조금 지원해드리는 게 있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도 지급을 해드립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까지도 챙겨서 보훈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랑 그리고 도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정해져 있는 이런 지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노인 복지에서 나오는 지원들하고 중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 조금 작지만 다른 것들이랑 중복 지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는 수준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뭐랄까요, 이제 이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들을 아주 존중해드리고 뭔가 그분들을 이제 높여드리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는 안보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남산에고 약간 산천하게 안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 이제 노인분들이 여기 올라가기가 조금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워낙 산속에 그냥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평소에 이제 갈 일도 잘 없습니다. 특별히 기념일이 될 때만 가서 거기서 무슨 행사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참전 국가유공자들을 기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번화가나 이런 데에 그 메모리얼 어떤 장소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리는 곳이지 산속에 처박아 놓고 가볼 수도 없는 그런 데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념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안보공원 이거를 저기 신정호의 거기 넓은 광장 쪽으로 옮기는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체로 그런 국가 영웅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그 장소는 아주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명한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어디냐면 여기 파리 개선문이거든요. 파리 개선문이 있지 않습니까? 요 지금 24시간 365일 계속 여기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요게 있는데 여기가 그 메모리얼 그 기념하는 장소예요. 이 개선문이 여기 불이 있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 밑에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개선문이 얼마나 이제 여기 번화가입니까? 여기가 여기 중심이에요. 파리 중심. 요 개선문 중심문에서 파리의 팔방으로 도로가 쫙 펼쳐져 있고 지금 앞쪽에 쭉 뻗어 있는 저 도로가 샹들리제 거리거든요. 제일 핫플레이스에 요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리 개선문 여기 구경 가면 거의 날이면 날마다 요 불 주위로 와서 뭔가 세레머니를 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추진하는 거는 안보공원을 신정호에 거기 새로 단장하는 이순신 이제 그 동상 있는 쪽 그 광장을 딱 정리해서 넓게 정리해서 거기에 요 안보공원을 좀 옮기는 거 우리가 돈으로 지원해 드리는 걸 말고 이제 이분들의 명예를 기려주는 그런 사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참전 국가유공자들을 기리는 거는 뭔가 기록이 남아야지 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참전 유공자 위로연 해서 아누링 아우 히어로스 해가지고 뭔가 명예롭게 하겠다 이러는데 행사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 기록으로 다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포럼을 오프라인으로만 하지 않고 촬영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 기록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서 계속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거 하고 있지는 않은 사업인데 제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꼭 하자고 적극적으로 이 담당 부서의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한 100여 명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 유교 참전 용사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의 기록을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일종의 개인 다큐멘터리를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분들의 메모리얼 파크를 온라인상에 만들어가지고 시청 홈페이지 같은 데 연결해놓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영웅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봐.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다큐멘터리 기록을 또 이렇게 보고 그 가족들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메모리얼 파크를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기리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또 해볼까 하는. 네. 다음 질문은 장애인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으로 하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장애인이 있을 것이고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산시에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 정책이 있는지 특별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애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살다 보면 뭐 질병으로 또는 이제 뭐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사회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너무나 이제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제 이미 예전부터 장애인을 돕는 제도를 정말 많이 촘촘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도와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장애인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국가가 인정하는 뭐 장애에 해당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실제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장애연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증 장애인 같으면 장애연금이 나옵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그래서 그 금액이 뭐 꽤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그 무슨 우리 아까 차상위 저기 뭐지
기초생활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장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장애에 해당하는 이제 몸에 뭔가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진단받아서 신청하고 하는 게 귀찮아서 또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신청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적극적으로 이거는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장애라고 할 때 신체 장애도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도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는 무슨 이제 발달 장애, 지능이 좀 모자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우울증이나 이제 공황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서 이런 것도 정신 장애 등급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쪽 이제 복지 쪽에 정신지체 장애 이런 사람들 돌보는 사업 하시는 분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장애 진단을 아주 너무 빡빡하게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능하면 안 주는 쪽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인정을 잘 해주는 쪽으로 일을 처리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이제 어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족들의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한테 좋고 가족들한테 좋습니다. 장애 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애 연금과 별개로 장애 수당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각종 연금과 수당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월세 거주 장애인에게 주거비 지원해주고 장애 수당을 추가 지원해주는 게 있고 부부가 같이 장애가 있으면 수당을 지원해주고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해주고요. 중증 장애인에게 월등비를 또 별도로 지원해줍니다. 장애 행복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이 이제 출산을 할 때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은 특별히 더 지원해줍니다.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 원. 다른 것도 지원해주는 거에 중복해서 주는 겁니다. 장애인 가정에는 출산지원금 신생아 1인당 200만 원. 또 중증 장애인의 여성 육아 보조 수당을 월 10만 원씩 1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및 재활 관련된 지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해주고 장애인들도 의료비가 사실상 거의 부담 없이 그렇게 이제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해주고요. 장애 등록할 때 그 검사비도 지원해줍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하고 보조기기 같은 거 또 지원해주고요. 청각장애인들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해주고 장루, 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해주고 미취업 장애인은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해주고 장애인 보장부 수리도 지원해줍니다. 여러 가지 그 장애인들 돕는 서비스를 해주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와서 움직이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해주기도 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그런 자녀가 발달장애가 있거나 하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데 주간 활동 서비스에 데려가서 그냥 하루 종일 봐줍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인공 후견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신체 재활 서비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 목록을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로 지원해주고요. 공공요금이나 이런 데서 혜택이 많습니다. 차량 구입할 때 채권 매입 면제해주고요. 도급원, 공연장 이런 데 요금 감면해주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철도 요금 감면, 이송통신, 이동통신 요금도 감면해주고, 수신료 면제해주고, 항공요금도 할인해주고, 여객선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동차 공사 수수료 할인. 정말 많은 항목들의 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 혹시 장애가 있는데 등록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번에는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복지관은 물론 이제 장애인 복지관도 도시마다 복지관이 또 있죠.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그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장애인 복지관은 여기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에요. 3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이고, 그리고 이제 30년 이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많은 장애인들을 다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2023년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산시의 장애인 숫자가 16,309명이었습니다. 10년 전 대비해서 18%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16,309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들 중에서 뭔가 장애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더 악화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 장애인 복지관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치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대기를 계속 해야 되고,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 장애가 심해지고 고착화되는 그런 일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대기 시간이 지금 2년에서 5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았냐면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도 이쪽이 실옥동인데요. 실옥동, 아산 원도심의 서쪽편에 있죠. 좀 전에 보신 그 장애인 복지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조금 더 왼쪽 편에 지금 논밭
논이 있는 이쪽에 넓은 터가 있죠. 여기 이쪽 땅을 좀 매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제일 앞에는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랑 기존에는 여기 장애인 복지관 같이 쓰면서 장애인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장애인 복지관을 지금 여기 비어있는 이쪽에 새로운 건물을 크게 신축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땅을 매입을 했고 아마 공사 설계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공사 들어갈 예정일 텐데요. 민서 8기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 어떤 정책 중에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기존에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여기에다가 반다비 체육센터라고 이것도 이제 국가 그 공모사업에 아마 지원해서 받은 것 같은데 반다비라는 게 이름이 뭐냐면 반다비가 뭔지 아세요? 반다비? 네, 저도 이게 뭔가 해서 이제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패럴림픽의 마스코트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패럴림픽의 마스코트 이름이니까 반다비 하면 이제 장애인인 거예요, 장애인. 반다비 체육센터라는 거를 여기 만든. 그러니 기존에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반다비 체육센터라는 거를 옆에 만들어서 훨씬 시설을 크게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을 만들고 해서 장애인 시설에 여기 이제 집적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넓은 시설을, 좋은 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이쪽에 이제 땅을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들이 몇 년 안에 이제 두 개가 같이 세워지면 우리 수영장도 이제 들어서거든요.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 클러스터, 장애인 시설이 될 겁니다. 네, 반다비 체육센터라는 거, 네, 여기 이제 국비를 이제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만들어서 27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아산시에서 하는 좀 특별한 이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이고요. 아산시만이 할 수 있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 전용 온천 힐링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 도보 온천에 지금 땅과 건물을 아마 매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온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도보에 있는 온천을 장애인들이 온천을 특히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장애인들이나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은 일반 온천탕에 가서 하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체 장애가 있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천 시설을 별도로 만들자. 네, 그래가지고 장애인 전용 온천 힐링 센터를 도보에 만들기로 이렇게 해서 최종 보고회가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되고 있죠. 이 장애인 전용 온천 힐링 센터도 온천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것도 전국의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아산시만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족은 현재 현황은 어떤지를 한번 듣고 싶고요. 이들에 대한 아산시만의 어떤 다양한 정책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산시는 참 특별합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계략적인 인구 현황을 좀 보면요, 올해 24년도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내등록 인구하고 외국인 포함해서 아산시 인구가 38만 2,810명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외국인이 35,567명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34만 7,243명인데 외국인이 35,567명이니까 이게 10% 넘었잖아요. 10%. 1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인 겁니다. 네. 그 전국의 여러 시군 중에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1등급 정도에 속합니다. 우리가 아산시 인구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인구가 %다. 굉장히 높은 수치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구분을 하는 통계는 올해 통계는 없어가지고 22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됐던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이때 2022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총 인구가 36만 명인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3만 1,318명, 외국인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2,135명, 그리고 외국인 주민 자녀,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가 2,730명,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3만 1,318명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6,561명, 결혼 이민자가 1,831명, 유학생 2,200명, 외국 국적 동포가 1,913명, 기타 외국인 9,413명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적별로의 현황인데요. 22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전부 32,809명인데 그 중에 보면 나눴을 때 제일 많은 숫자가 여기 중국, 한국계 중국, 조선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65명인데 이거는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보고 요 중국계 여기 말고도 숫자가 좀 많은 게 보면요.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3,693명, 카자흐스탄 2,460명, 베트남 2,401명, 태국 2,173명, 러시아 한국계 여기는 고려인들인 것 같습니다. 1,939명. 캄보디아도 748명, 네팔 703명, 일본도 529명. 이런 식으로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500명 이상 되는 그룹만 해도 10개 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서 여기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몰려서 사는,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시 전역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이제 그 신창면하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둔포면, 신창과 둔포의 외국인들이 거기에 한 절반 이상 거기에 몰려서 아산시에 17개 읍면곡이 있는데 그 두 개 면에 이 외국인들이 한 60% 정도 그 두 개 면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문화 가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결혼 이민자하고 그 가족들 데이터도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외국인이잖아요. 그 외국인하고 같이 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그 배우자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서 난 자녀, 그 가족들 숫자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숫자가 10,000명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학생 현황인데요. 2024년도 4월 아산교육청 그 통계 기준으로 이제 뽑은 이제 데이터인데요. 학교마다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인데 초등학생들이 1,900명 6개 학년에 1학년 6학년까지 6개 학년에 1,900명이 외국인 학생인 거죠. 그 중에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온양온천초, 신광초, 둔포초, 관대초, 신창초, 안산 남성초는 한국어 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는 데고 나머지는 한국어 학급이 운영이 안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숫자가 많은 데 있죠. 온양중앙초등학교 124명, 이제 6개 학년이니까 한 학년에 20명씩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온양사동의 신광초도 120명, 둔포초는 260명, 한 학년에 40명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신창초는 302명, 아산 남성초, 신창면에는 하여튼 신창초도 300명 넘고 아산 남성초도 195명 많습니다. 중학생도 3개 학년에 646명 많죠. 초등학교보다는 비율은 좀 적지만 많고 고등학생도 247명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여기 신창면 둔포에는 둔포중학교하고 아산 테크노 중에 여기 외국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신창면에도 신창중학교 142명 많으시고 고등학교도 온양용화고에 59명.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언어가 안 되니까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좀 여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둔포와 신창의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그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학생보다 숫자가 더 많아서 한국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거기 학부모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외국인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말이 통하지 않는 문화가 다른 여러 민족들이 와서 있으니까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몰려 살게 되니까 그 지역적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뭐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거기 어리고 이제 가지 않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것보다 이제 학교 교육이 부실해지는 문제 이게 너무 심각한데 이 상황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볼 때는 충청남도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여기 아산이라는 이 지역에서 요 이제 특별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신경을 쓰기는 쓰지만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외국인들을 돕는 어떤 정책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요거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사실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산시에 500명 이상 되는 어떤 민족 집단, 국가 집단만 해도 11개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지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게 제일 급한 건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주로 어디서 하냐면 가족센터, 우리 이제 가족센터라고 별도 이제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돈을 수십억을 줘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외국인들을 돕는 프로그램 개수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예산도 이제 수십억을 써서 그 외국인들을 돕는 정책을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는 한국어 교육하는 것도 기본으로 여러 개가 있고 그거 말고도 외국인들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외국인들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들 자기 고향 방문하게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각종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이제 평가를 거의 안 해요. 우리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였어요?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데 수십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이 이게 충분한지 아니면 필요한 어떤 이제 양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한 2분의 1 또는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가능해야 돼. 그래서 이 시에서 뭔가 시책으로 뭔가 하려면은 뭔가 윤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실태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해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이런 이제 연구 용역을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 12월이 되면 아마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서 더 그 외국인 정책을 또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요.
하나 외국인 정책을 선진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일반 다문화가 아니라 다문화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문화의 정의는 여러 문화가 와서 이렇게 같이 있는, 그래서 뭐 배타적으로 쫓아내지는 않지만 그냥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있도록만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뭐 중국인 타운, 베트남인 타운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서 자기들끼리 사는,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다문화의 이제 어떤 수준인데, 이제 유럽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지역만 딱 구분해서 배타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고 서로 민족들끼리 어울려서 서로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냥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제 추구를 했어요. 상호문화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지역에 적응하도록 하는 거를 이제 상호문화주의라고 하고, 그런 도시를 상호문화 도시라고 하거든요. 네,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 평의회라는 기관에서 상호문화 도시로 그냥 다문화 도시에 머물지 않고 상호문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표들을 수십 가지 설정해가지고 가도록 가이드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냥 다문화 도시가 아니라 외국인이 많은데 상호문화 도시로 우리가 발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08기 시장이 들어와서 공약으로 그걸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문화 도시로 유럽의 여러 이제 많은 도시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하마마츠시라는 데서 처음 인증을 받았고요,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산시하고 구례고가 그 다음으로 상호문화 도시 여기 가입하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산시도 하마마츠시, 안산시, 구로구 벤치마킹하면서 상호문화 도시로 이렇게 가입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서 작년에 상호문화 도시 지정 방안 연구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해서 올해 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상호문화 도시 참여 선포식이 있었어요. 네, 외국인들 쭉 모여가지고 같이 행사도 하고 그러는 자리에서 상호문화 도시 참여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 상호문화 도시 유럽 평의에서 제시하는 지표들이 쫙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선주민인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문화 교류를 위한 아트렐리 아산 지구 한 바퀴 행사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외국인 K-트롯 가요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트롯 쭉 들어와서 컴피티션 하는 이제 그런 거 여기 했었죠. 이런 행사들을 계속 살려나갔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아산시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아산시는 지금 산업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으로는 다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 아산시에서는 외국인과 또 다문화 가족들을 돌보는 일, 서비스하는 그런 일을 가족센터라는 기관에서 하는데, 이 가족센터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조직은 아니고 별개의 조직으로 가족센터라는 기관을 세워서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서 받아서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제 기관이 세워져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요, 주로 비영리단체, 교회들 이런 데서 좀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되기가 쉽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이제 이 가족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아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지만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은 같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산에서는 어떤 이런 결혼이나 임신이나 출산, 양육에 대한 어떤 정책과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싶고요. 요즘 이제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인구가 감소하지 않게 하려면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아이들을 많이 낳으려면 일단 먼저 결혼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려면 이성을 또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여러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애해야지, 결혼해야지, 임신해야지, 출산해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양육해야지, 이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마다 혼자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정말 총력전이에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이걸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통 쉽게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 낳아서 키우는 거 돈 많이 들고 힘들다. 그러니 결혼도 안 하고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요즘 많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고 노키즈, 잉크 쪽으로 살자, 이런 사람들도 옛날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이 단계별로 뭐를 도와주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막연하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돈 많이 들고 힘들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길을 안 가야지 생각하는 거를 생각을 조금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가 결혼을 도와주는 거는 좀 적더라고요. 결혼을 알아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뭐 맞선을 봐주긴 하는 이런 거는 아직 없더라고요. 네, 그는 결혼정보회사 결정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기가 잘하더라고요. 결정사를 이용하면 결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결혼하면 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결혼할 때 이거 찾아보시면 되겠고, 임신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임신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볼게요. 마음 편한 임산부 원스톱 지원 이래가지고 아산시 거주하는 임신 출산부한테 엽산제, 철분제 이런 거 이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필요한 영양제 주고요. 임신 전에 예비 엄마 검사 지원해 줍니다. 아산시 거주 임신 전 예비 엄마한테 몇 가지 검사해 주는 겁니다. 혈액, 소변, 자궁 총파, 자궁 경부암 검사 같은 22종 검사해 줍니다. 임신 전에 예비 엄마한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신을 희망하고 준비하는 그런 부부에게 난소 기능 검사, 의과 초음파, 남자들은 그 정액 검사 뭐 이런 거 해줍니다. 이런 거 해주는지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아산시는 임신부는 100원 행복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4회 이용할 수 있고요. 병원 가거나 이런 용도로 쓸 때, 그다음에 건강보험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있고 의료급여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산모인 경우에 또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임산부로 등록하면 영양제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에겐 의료비가 별도로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 기준은 있지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띵동 책 배달 서비스라고 해서 시립 도서관에서 책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이 잘 안 되는 난임 부부 진단 검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냉동 난자 사용하는 보조 승식술 지원. 되게 어려운 기술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요. 난임 부부에게 엽산제도 지원해 주고 난임 부부의 한방 치료비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의 그 시술, 인공수정, 체외수정 이런 그 시술비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임신 기간에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제가 이런 목록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노는 게 아니구나. 정말 많은 거를 생각해서 하는구나. 이거 어떻게 다 챙겨서 이걸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지원금을 팍팍 줍니다. 아산시 기준으로는 미접하게 들어오면서 늘렸습니다. 첫째 아이한테는 50만 원 주고 첫째 아이한테는 많이 안 줍니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이제 100만 원 주고 출생 축하금. 셋째 아이부터는 1000만 원 줍니다. 이제 쌍둥이 동포에 어딘가에서 쌍둥이가 났었나? 그래서 거기는 셋째, 넷째니까 2천만 원 받았죠. 그래서 셋째를 둘만이 아니라 셋을 낳아서 인구가 늘 수 있으니까 셋째를 낳는 거를 격려하기 위해서 셋째 아이 1,0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산후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300만 원, 그 밖에는 100만 원을 산후관리 하는 데 쓰라고 산후관리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해상급여라고 해서 요 이제 지원 대상은 요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 7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신설됐는데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는 겁니다. 그 앞에 이 출생 축하금은 이제 시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첫 만남 이용금은 국가가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200만 원, 둘째 아이는 300만 원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해 줍니다.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과정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체크를 해주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카시트라든지 뭐 안전세트 이런 것들 24년에 태어난 모든 출생아 소득에 무한하게 보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도우미 그 산후조리 기간 이제 아이 태어나고 나서 그 얼마간 한 2, 3주 하는 산후 관리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이후에도 산후조리할 때 도우미를 이제 불러서 쓸 때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에 얼마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 다자녀 엄마의 경우에 산후 건강관리 지원해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다자녀 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에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도 지원해줍니다. 그 한 달에 기저귀 이제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바우처를 이렇게 지원해줘요. 이제 월 9만 원이면 기저귀를 한 달분 살 수 있는지, 월 11만 원이면 조제분유를 한 달분 살 수 있는지 제가 계산 다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이런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해주는 이런 것까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출산 비용을 따로 지원해주기도 하고, 장애인 가정에 출산 지원금 별도로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슈가나 선천적으로 이산화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의료비 지원해주는 이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잘 모르고 이게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해야 되고요. 선천성 대사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 검사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 수식인 이런 거 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돈이 좀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시에다가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난청 검사 5,000기 이런 거 지원할 수도 있고 출산 가구의 정기 요금이 할인됩니다.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여가가 포함된 가구는 애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월 정기 요금의 30% 한도는 있습니다.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급여 앞에서 아동복지 이야기할 때도 여기 있었던 이야기인데 0세에서 11개월까지는 100만 원, 월 100만 원 그리고 12개월 이상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 부모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키움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에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하는 경우에 만 1세부터 만 2세 영유아에게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주는 행복키움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육료 지원도 있고요. 양육수당 월 10만 원씩. 그리고 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 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장려금 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입양한 아동이 있는 가정에 양육수당 별도로 또 주는 게 있고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와 만 0세에서 2세 영유아 건강관리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다문화 가족들에는 교사가 방문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시립도서관에서 그 책 읽기, 책꾸러미 추구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프로그램들, 마지막 하나 더 남았네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영아 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아이들 돌봐주는 사업,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자녀 이상이 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2자녀 이상에게 주는 혜택,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 충남도에 거주하면서 막내가 만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인 가구에게는 행복키움 카드 같은 거 이거 만들어서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영희성 휴양림 숙박시설 할인해주고, 아산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해주고, 2자녀 이상 가정장학금 주는 게 있고요. 철도 운임 할인되고,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 늘려주는 게 있거든요. 3자녀 이상 되면 상수도 요금 더 감면해주는 게 있고, 전기요금도 감면해주고,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해주고, 자동차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원어민 화상 영어 사업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가정주택과 전세자금 지원해줍니다. 국가장학금 3자녀 이상 되면 지원해줍니다. 소득이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됩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됩니다. 자, 제가 하여튼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이 이제 양육 그 단계에 이제 쭉 이제 만들어져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쭉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아산시 사회복지관은 이제 몇 개나 있을까? 참 저도 더 많은 부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주제일 텐데요. 아산시 사회복지관이 몇 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복지관에 대한 잠깐 한번 우리 정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회복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무슨 복지관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복지관은 옛날부터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금 큰 건물에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식사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아산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산시에는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가 있습니다. 온주 종합사회복지관, 탕정 종합사회복지관, 아산 종합사회복지관, 아산 서부사회복지관, 울번 스킹동 종합사회복지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가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대부분 도시의 이제 중심지가 아니고 이제 외곽 지역, 읍면 지역 그런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도 있어야지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문화생활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군데 있는데, 온주 종합사회복지관 요거는 여기 구도심에서 저쪽 읍내동 내려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탕정 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도 탕정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단지 있는 그쪽 편에 용두리 쪽에 요 탕정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아산 종합사회복지관은 영인면이라고 되어 있죠. 영인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 서부사회복지관은 도보면에 거기 도보 농공단지 있고 한 그쪽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봉 산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도 이제 산동 사거리 근처에 은봉면에 산동 사거리 근처에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이제 대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5개 사회복지관 중에 은봉에 있는 그 은봉 산동 복지관 종합복지관
을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5개 사회복지관이 대략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은봉 산동복지관을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진에서 보듯이 한 4층 정도 되는 이런 건물입니다. 복지관이 대개 이제 이런 형태의 큰 건물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4층까지 쭉 되어 있는데 거기 여기 이제 식당이 있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 식당도 운영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도 있고 작은 가족 도서관도 있고 아동 발달 지원센터, 방과후 교실, 이동 민원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상담도 하고 이제 치료 발달 장애 있는 애들 일종의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수 있게 하고요. 임의호실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실, 건강 증진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역 사람들이 와서 무슨 모임도 하고 교육 받고 이런 거 하도록 되어 있고요. 4층에는 대강당이 있고 컴퓨터 교실, 피아노 교실 이런 것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체육 시설이 있어서 운동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좀 더 사회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사례 관리라고 해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 사람 케이스별로 딱 붙잡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례 관리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별로 자기들이 약간 특화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은봉 산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 금융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꿈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꿈 디자이너 이런 이름으로 이제 아동들이 자기 이제 장래 꿈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복지관들이 통상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는 이 가족 문제 해결 치료, 아동 발달 가족 상담센터 운영하면서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는 것 같고요. 또 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하고 취약 주민들한테 급식 제공하는 거, 이제 보건 의료, 일상생활 지원하는 이런 일들 하고 있고요. 아동 성인 노인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조직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주민들이 뭔가 동아리 활동처럼 할 수 있게 지역에서 사람들이 문화 행사할 때 이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도 하도록 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복지관들이 읍면 지역에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 지역에서 볼 때는 사실 이런 복지관이 하나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사는데 편하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 4층, 5층 건물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이런 복지관을 그렇다고 지금 5개가 있는데 여기저기 막 짓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아쉬움을 어떻게 좀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올해부터 뭘 했냐면 일종의 이제 복지관 5개 거점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을 이용하기가 좀 그 권역이긴 하지만 좀 먼 지역에는 일종의 이동 복지관을 운영을 합니다. 분소 같은 거를 운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이제 어느 아파트 단지에 이동 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50평, 100평 공간이 있다. 이러면 4층 건물 안 세워도 거기서 프로그램 좀 운영하고 하는 거 가능하니까 그런 데를 지정해서 이동복지관으로 운영을 하는 것. 이거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예방의 세교리에 LH 7단지가 있는데 여기 임대 아파트거든요. 임대 아파트는 이제 일반 분양 아파트랑 달리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대체로 많아요. 그런 경우에 노인분들이 많고 그런데 예방 세교리는 은봉 여기 산동복지관 쪽 구역인데 은봉 산동복지관까지 가려면 여기가 몇 킬로 되기 때문에 멉니다. 그래서 가기가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LH 7단지 안에 커뮤니티 공간에 이제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종의 이런 시설 공간으로 이제 그냥 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은봉 산동복지관이 관할하는 이동복지관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체육 단련실도 운동 시설도 좀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는 상담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제 공간도 넣고 해서 이동복지관으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창에 있는 이제 모아일가 아파트나 이런 데도 이동복지관을 넣고 이런 거를 추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17개 읍면동에 하나씩 있지는 않고 지금 권역별로 5개밖에 없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지역에 공간에 있으면 이동복지관을 작게 만들어서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시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복지 정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